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새 정부 국정 철학과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노동부 운영 방안인데 제가 주제 넘게 제목을 노동의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국정 철학, 그럼 국정이 뭐예요? 나라를 운영하는 것. 그럼 나라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영화 변호인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단어 국가란 국민입니다. 이런 단어 명대사가 떠오르는데요. 국가란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결사체일 텐데요. 그럼 정치란 무엇인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행위가 되겠죠. 나란 일이라는 것이 바로 나란 일의 근본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국민을 지키는 일인데 대통령 말씀처럼 사람 목숨 귀한 줄 우리 너무나 오래 잊고 살았던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국정은 그런 건데 철학은 뭔가? 국정 철학이 안 맞아서 장관에서 해임됐다. 아니면 국정 철학을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실현할 사람으로 장관에 기용했다. 이런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철학은 뭡니까? 인간에 대한 탐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근데 국정 철학 느닷없이 왜 인간 타령이냐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동물하고 구분되는 가장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 아닌가요? 우리가 온갖 인문학들이 많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인문학 특강, 무슨 인문학. 심지어는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면 대기업 취직도 안 된다 해가지고 3개월 속성 인문학 강의. 정말 반인문학적인 일들도 있었는데요. 노동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의 인문학이라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야기하는 첫 열쇠말로 잡아보았습니다. 제 직책은 안전한 일터 특공대장인데요. 아까 나왔듯이 대통령께서 노동자 생명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자, 이제 인문학의 바다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인문학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문사철, 문학과 역사와 철학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즐겨보던 김상근 교수님, 저는 일면식도 없어요. TV로만 뵀어요. EBS 혹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인문학 특강이라고 하는 오래전에 있었던 특강이 있는데 인문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노를 저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2시간만큼은 잠시 노를 내려놓고 밤하늘의 별을 보자.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할 텐데요. 여러분들 회식 때 우리는 인문학의 바다로 많이 빠집니다. 회식 끝나고 나서 뭐 합니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철학하면 떠오르는 사람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우리가 철학자는 아니라도 이건 다 알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걸로 거의 2000년 끝나버린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회자될까? 그 말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하는 사람인데 왜 노동조합을 그렇게 혐오할까? 내 자신을 알아. 나는 지금 내 자신을 알아. 내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나? 끊임없이 되물어야 되는데요. 바로 밤하늘의 별을 보자는 것은 노를 잠시 내려놓고 북극성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방향과 속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행정은 속도라고 했는데 그 전에 방향, 가르치는 방향, 국정 철학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는가? 대통령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로 주권자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열차 정시로 출발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끊임없이 생각해보자. 그래서 고대 철학자가 소크라테스면 근대를 열었던 철학자는 데카르트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국민윤리 시간에. 끊임없이 의심하라.
의심이 없을 때까지 의심하라. 그게 합리성입니다. 근데 합리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고하자. 산업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제대로 알고 있나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과연 맞는 것인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동부 직원으로서, 노동부의 장관으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방향과 속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또 물리학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벡터와 스칼라 차이가 뭡니까? 스칼라는 그냥 질량입니다. 벡터는 힘입니다. 질량이 힘이 되기 위해서는 방향과 속도가 있어야 되죠.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저 정치인은 말에 힘이 있다.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은 방향성이 명확하고 울림이 있을 때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정도 대통령과 제일 끝단에 있는 국민을 마주하는 제일 일선에 있는 여러분들과 대통령이 방향을 일치시키고 그 속도를 가속도로 붙일 때 거기는 힘이 있는 것이고 변화는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동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는 제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묻는 시간입니다. 그럼 방향은 무엇인가? 좀 뚱뚱하지만 추모가 일상이 된 나라, 어떤 강연에서 했던 저 스크랩을 못 찾아가지고 이 사진을 통째로 가져왔는데요. 2016년 가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의 봄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김군, 19살 김군이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산재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구역 스크린도어에 빼곡히 붙어 있는 저 포스트잇들, 그리고 경향신문 2016년 5월 31일로 기억되는데 경향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추모가 일상이 된 나라. 처음으로 돌아와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로 이어졌는데요. 2014년 세월호, 2016년 구역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때 우리는 처음 위험에 외주하란 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김군은 그 당시에는 서울 메트로, 지금은 이제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됐는데요. 1, 2, 3, 4호선 운영하던 서울 메트로의 정규직 직원은 아니었고 이 스크린도어만 운영하는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도어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지나쳐야 됩니다. 구역을 지나쳐야 되기 때문에 곧바로 실시간으로 스크린도어를 고쳐야 됩니다. 열차를 운행을 담당하는 서울 메트로와 이걸 고쳐야 되는 하청 노동자는 운행 정보를 교환하지 못합니다. 일단 오더가 떨어지면 가서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 개수를 채우지 못하면 하청 계약은, 도급 계약은 해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 김군은 단독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던 것인데요. 많은 시민들은 스크린도어를 고친다면 그 직원이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인 줄 알지만 알고 봤더니 다 하청 노동자더라. 왜? 그리고 또 5, 6, 7, 8호선 똑같은 스크린도어, 코레일에서 스크린도어는 왜 정규직이 하는가? 2인 1조로 하는데 왜 하청 노동자는 단독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던가를 질문하게 됐습니다.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포스트잇에 붙어있던 시민들의 응원글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제가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자라고 한 것은 김군의 부주의한 행동이 이 참사의 원인이 아니라 바로 이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그가 방치되었다는 것인데 그 구조는 바로 위험의 외주였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고 박원순 시장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했고 지금은 인소싱 되고 단독 작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김군의 유품에는 컵라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년 뒤 2018년 겨울 서부발전 김용균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그의 유품에도 컵라면이 똑같이 발견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공공 부분에서부터 비정규직은 확산되고 위험의 외주화가 근절되지 않는가? 국가란 무엇인가? 공공부문은 무엇인가? 공공부문이 있어야 될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수익성을 앞세웠던 것은 아닌가?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변화의 지점을 질문을 던졌는데요. 국민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 처참한 사고는 2005년 4월 봄이었습니다. 일본, 서일본, 오사카 근처를 운행하던 후쿠치야마라고 하는 선에서 JR 서일본이 운행하던 아침 출근 시간에 벌어졌던 일본 철도의 3대 참사로 불리는 후쿠치야마 탈선 사고인데요. 이 전동열차는 우리 아침에 출근할 때 타는 전동열차 거의 유사합니다. 7량의 전동열차가 아무리 찾아도 6량밖에 안 보이더라. 곡선 구간에서 탈선해서 아파트와 그대로 충돌했는데요. 1량이 그대로 압착됐던 것입니다. 107명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일본 민영화 이후에 최대의 참사였는데 서일본 철도 당국은 기관사의 가속을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기관사의 가속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다. 그가 과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망한 젊은 기관사는 입사한 지 11개월밖에 안 되던 젊은 20대 청년이었는데요. 그 이전에도 한번 일근 교육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가 사고 나면 대책이 뭡니까? 재해자의 부주의. 대책은 뭐예요? 교육 강화. 하나만 한 소리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하나만 한 소리를 그만해야 된다고요. 교육을 강하다 이제 하다못해 홈에 나가서 이걸 들고 서 있으라고 하는, 저는 규정을 어긴 기관사입니다. 뭐 이런 이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날도 그 전역에서 흔히 말해서 오바런이라 해가지고 정지치를 좀 넘어갔어요. 뒤로 퇴행하다가 가다 보니까 출발이 또 지연됐습니다. 과속을 벌충할 요량으로 70km로 진행해야 될 구간을 116km 과속하다가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 정면 충돌한 사고인데요.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인가? 오사카 지역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여행하신 분들, 일본 사철과 JR은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속도 경쟁. 경쟁할 게 속도밖에 없어요. 뭐로 경쟁합니까? 여러분 1호선 지하철 많이,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1호선 경인선 타보셨죠? 다 시골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내가 너무, 여러분 오늘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용산역을 간다 칩시다. 서울역에서 지하철 타고 저 호남으로 가실 분 KTX 용산역에 타시죠? 그럼 뭐 탑니까? 메트로하고 코레일하고 뭐 골라서 탑니까? 오는 대로 타죠. 네. 무슨 경쟁이 됩니까? 색깔만 틀립니다. 억지로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더 빨리 간다. 한큐, 한신, K한 이런 사철들이 JR 서일본과 엄청난 경쟁을 하면서 서일본은 단 1분이라도 사철보다 빠르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엄청난 속도 경쟁을 했고, 그걸 어기는 기관사들에게는 가혹한 교육이 뒤따랐습니다. 이 젊은 기관사는 그것을 반복하기 싫었던 것이 과속의 원인은 아니었을까? 안전보다는 경쟁을 우선했던 그 경영 방침이 사고의 근본 원인은 아니었을까?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자. 과속은 결과입니다. SPC 노동자의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반복되는 이어지는 심야노동의 결과는 아니었을까? 당퇴당출이라고 하는 거 안 해보신 분은 모를 겁니다. 아침에 퇴근해가지고 아침에 7시 반에 퇴근합니다. 그날 저녁 7시 반에 출근해야 됩니다. 그 낮 시간에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걸 4일 연달아 반복하면 어느 날 새벽 2시 어간에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심야노동을 반복할까? 그건 아마 기본급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 아닐까? 심야노동을 해야만 그것으로 벌충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임금 베이스를 맞추는 건 아니었겠나? 대통령의 지적은 정확하십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 1,000억을 투자하든 2,000억을 투자하든 왜 설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라고 하고 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라 하는가? 교대제 바꿔야 되는데 그럼 인력 충원해야 됩니다. 연속되는 심야노동 줄여야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기술적 요인과 함께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기계는 고장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 인식하고 이들이 인간이 착각했을 때 시스템으로 최소한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 이 이야기를 일반화해야 됩니다. 우리 밥 먹다가 혀도 씹습니다. 그렇다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실수하더라도 최소한 사람 목숨이 귀하게 여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K민주주의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대책이 무엇인가? 저는 일터의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귀신지 나라 까먹는 소리냐. 민주주의하고 산업안전을 줄이는 게 대체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 민주주의가 밥 먹여줍니다. 10월 1일부터 17개 산단에서 1,000원의 아침밥 시작합니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줍니다. 어제 그저께 지난주 금요일 날 안산 CGV에서 3학년 2학기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 무슨 고등학교죠? 특성화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인데요. 단언컨대 제가 올해 본 영화 중에 최고의 걸작이었습니다. 단 1분도 긴장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 학생 산재당할까 봐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요. 거기서 제가 인상적인 대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인공 창우가 무슨 공단에 이제 3학년 2학기에 실습을 나가서 거기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때때로 가서 뭐 어려운 게 없냐 뭐 이런 것도 하고 먹을 것도 사들고 가야 되는데 창우한테 다음에 올 때 선생님 뭐 사올까 하니까 맥모닝을 사오라고 사다 달랍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산단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13년 전부터 노동계 단체, 저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의 1,000원의 아침밥 할 때 우리 산단에도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그게 잘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거예요. 10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17개 산단에 1,000원의 아침밥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총리님하고 농수산부.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식주, 노동행정에 있어서 억울한 일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첫 번째, 일터에서 억울한 일 없어야 되는데 제일 억울한 건 뭐예요? 살려고 나간 일터가 죽음의 일터가 돼서는 안 된다. 제일 억울하잖아요. 두 번째, 일하고 돈 못 받는 거. 제가 국무회의 때 떼인 돈 받아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뭐 농림부 장관님께서 뭐 웃으셨다고 하던데 떼인 돈 받아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일하고 차별받으면 안 되는데요. 의식주. 그래서 제가 먼저 입성.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난한 게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작업복 다 회사에서 이게 해줍니다. 비정규직들은 사내 복지에 제외되는데 밖에 나와서 작업복을 빨라 그래도 안 받아줍니다. 유해 물질 같은 게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경남 김해에서부터 노동자 공동 작업복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전국으로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성에서부터 차별 두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먹는 거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구내식당에서도 줄 따로 서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조식도 제가 해봤다기보다는 식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점심시간 유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에 조식 사업 같이 하면 좋은데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는데요. 산업안전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제가 기관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하면 열차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휴먼 에러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는 필연적인 본질적인 질문. 첫 번째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고 누구나 실수한다는 건데 이거 휴먼 에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많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노르웨이 기관사 노조 위원장 출신의 한 퇴역을 앞둔 그 선배로부터 아주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아주 큰 울림, 아까 벡터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산재를 줄인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말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한다. 책임은 두 번째 문제다. 말할 수 있도록. 내가 겪었던 실수를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일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도록.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하란 말도 여러분들 판단해가지고 하세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건 장관이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오늘도 SPC 가는데 또 저도 혼나고 왔는데 왜 감독 갔는데 또 사고 나냐?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또 가겠다고 해야지 단박에 모든 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란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처벌이 두려워서 그걸 계속 숨기는 순간 근본 원인은 찾지 못하는데요. 말할 수 있게 하는데 첫 번째는 하청 노동자 제일 끝단에서부터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여러분, 노란봉투법이 가지는 가장 큰 변화는 하청 노동자, 실제로 위험한 일을 하는 그들이 원청에게 말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왜 안전모 똑같이 쓰면 안 되냐? 원청 사업장에서 원청이 제공하는 기자재,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우리는 산업안전에 대해서 의식주 차별하면 안 되는데 왜 입성부터 다르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일 잘 압니다.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 잘못 꺼냈다가 도급 계약이 통째로 날아갈까 봐. 참다가 모든 위험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일터의 민주주의입니다. 개헌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자. 여러분, 87년 체제의 한계가 뭡니까?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았지만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가? 왜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은 수십 년째 왜 바뀌지 않는가? 실질적인 민주주의, 경제 민주화는 왜 이렇게 더딘가? 바로 일터에서 민주주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그래서 제가 격차 해소법이고 중대재해 예방법이고 실질적 민주화법입니다. 하청 노동자, 하청 업체 사장이 원청에 언감생심입니다.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괜히 하청에서 노조 만들어져 가지고 원청하고 교섭하다 보면 우리 다 나중에 또 미움받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없이 결국 전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서 원하청 상생할 수 있도록, 이전에 유명한 경제인들, 정치인들 동반선장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반선장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비난 많이 안 하는데 왜 원하청이 교섭하게 하면 그렇게 안 될 일인가요? 기술혁신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찬사를 보냅니다. 야, 정말 혁신하는구나. 사회혁신, 이 제도 하나 바꾸는 거, 이 혁신은 왜 규제라고 이야기합니까?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길은 바로 일터에서부터의 민주주의.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광장에서 불의한 권력을 외쳤던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모두의 같은 권리,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저하는가? 너 자신을 알라. 우리 모두는 일하는 사람들이다.
2000년 전의 질문 지금도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하청 노동자는 또 다른 나, 이 생각을 하지 않고 국정 철학, 이 생각을 하지 않고 구조는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 부가 그걸 선도해야 합니다. 9월 1일부터 노동부가 됐습니다. 약칭 노동부. 그랬더니 일부 언론에서 노동부 장관이 노조 출신이라서 노동만 알고 고용은 모른다. 이 말은 친노동하면 반기업이 되고 기업을 옥죄니까 실제로 일자리는 떠난다. 이런 역설에 대해서 비판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용과 노동은 가격과 가치와 같이 틀린 겁니다. 본질은 노동입니다. 고용은 형식입니다. 하지만 이 형식도 이제 고용과 자영의 형식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종속적 고용관계, 일반화시킬 수 없는 수많은 해석하지 못하는 고용관계, 현재 근로관계를 종속적 고용관계로 해석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시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을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은 보호막에서 제외되어도 되는가? 이미 그들의 숫자는 86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일하면서도 노동 문제 이야기하면 일부의 이야기로 치안하는 것들은 아니었나?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일하는데 노동부가 하는 일은 노동조합 관련된 일만 하고 이런 거 하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들의 권리만 강화해주고 그래서 어쨌다고 본인의 존재 이유를 끊임없이 망각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제도의 사각에 있었고 사회혁신이 더딘 결과는 아니었던가. 따라서 노동부로 약칭을 변경한 것은 노동한다는 그 사실, 그 가치, 그가 종속적 고용관계를 갖고 있든 아니면 자영업자이든 아니면 플랫폼 노동자든 아니면 근로자성 인정 여부의 경계를 넘나들든 그 누구이든 자신의 노동으로, 자신의 수고로움으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면 그들을 다 보호해야 되는 게 우리 노동부가 해야 될, 우리 노동부의 프로젝트의 핵심은 바로 이들을 보호하는, 분절되어 있는 수많은 일하는 시민, 또 다른 나, 노동조합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사회연대, 우리 모두는 일하는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너무나 평범한 잊고 있었던 진리를 되찾게 하는,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알자, 우리 모두는 그 누군가를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일하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헌법 제32조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우리 건기법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자만 포함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적 가치와 하위 법령의 불일치를 우리는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모두는 일하는 존재이구나 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아까 근대성의 합리성, 사람들이 의심해본다. 정말 저들의 시위가 나하고 무슨 관계 있나? 한 번쯤 철도노조가 파업을 일으켰는데 그 민영화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를 한 번쯤 생각해 하는 우리 근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고 제가 하는 것은, 제가 주권자의 명령을 받드는데 저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권자의 명령은 뭡니까? 헌법이 곧 주권자의 명령입니다. 주권자의 명령을 성문화시킨 것이 헌법 아닙니까? 국가란 이 헌법을 지켜야 되는데요. 내란 소동 이후에 지켜야 될, 우리 부가 지켜야 될 헌법적 가치는 바로 제32조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그들의 걸맞는 우리 부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합니다. 권리박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노동약자라고 했지만 저는 별로 동의 안 합니다. 그럼 노동 강자가 또 따로 있습니까?
노조하는 사람은 마치 강자고 없는 사람은 약자? 노동은 절대 약자가 아닙니다. 노동이 뭡니까? 노동은 인간이 인간 밖에 있는 사회와 자연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모든 수고로움입니다. 누군가의 수고로움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죠? 벌써 옛날 이야기처럼 되었나? 청문회 때 우리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그것은 존엄한 우리 모두의 노후를 존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권리박 노동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성문박 교회는 제가 잘 아는 친구, 이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까 외국에서 어디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문박 교회 목사가 있었는데 성문박 교회 권리박 노동을 생각한 건 이 성문박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노동부 사명강 한도초과의 노동청 직원. 사명강에 한도초가 있어요. 조회수가 4,700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오늘 노동청 갔다 왔는데 감독관 겁나 시원한 사람 걸렸다. 겁나라고 바꾸겠습니다. 이 전 세계로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장 하여튼 이랬다. 변명하려고 하면 근데요. 그래서요. 돈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사장님 자식이 그 돈 받고 일한다면 따질 거잖아요. 어쩌라고요? 신고하든 말든 이분 마음이고요. 같은 조건 다른 근로자는 신고 안 한다고요. 그분 데려오세요. 같이 조사해 드릴 테니까. 무표정으로 째려보면서 조졌음. 사장이 나한테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보라 하니까 말 걸지 마세요 하면서 바로 컷했다는 거예요. 이 중에 누구 계시죠? 우리 노동부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근로감독관이 회사 측만 편들었다. 그저께도 어디 행사 가니까 누가 그 장관 일정을 알고 와가지고 막 그 근로감독관 혼내달라고 막 하소연 하던데. 하여간 포스코 ENC 신안산선 붕괴 매몰 현장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20대 일용 노동자였습니다. 노동자가 보내온 문자입니다. 저는 날마다 포스코 ENC 기사를 검색하고 이 4월 달인가 아마 사고 났을 거예요. 아닌데? 하여튼 마지막 기사가 일주일 전이었어요. 난 이렇게 힘든데 세상은 나를 잊고 있구나. 이렇게 잊혀지겠구나. 그런데 밥 먹는데 TV에서 포스코 ENC라는 단어가 들리는 거예요. 귀가 번쩍 트여서 뭔가 하고 찾아봤죠.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미필적 고의한 살인이라고 눈물이 날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버려진 느낌, 유기된 느낌이었는데 엄청 든든하더라고요. 부모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부모님보다 더 든든한 기분이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나에게도 국가가 있구나. 이 청년을 제가 직접 봤는데요. 하여간 또 문자를 저한테 보내왔는데 아주 긴 문자를 보내왔는데 어쨌든 제가 휠체어 밀어준 거 내가 혹시 언론에 나올까 봐 언론 절대 찍지 마라 하고 그냥 잠시 밀어줬을 뿐인데 노동부 장관이 내 든든한 백이구나 하는데 맨 밑에 미래의 고용 노동부 장관 김땡땡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치료가 조금씩 되는 느낌입니다. 우리 노동부는 이런 것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우분투란 말 혹시 아세요? 아프리카 속담 우분투. 아주 그 유명한 손석희 앵커께서 마지막 어떤 방송 JTBC 뉴스룸 하다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 하시면 저도 우리도 안녕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우분투는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럼 저도 안녕합니다. 인문학적 통찰입니다. 필라델피아 선언 아까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로 시작되는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는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협한다 라고 1944년도에 천명했는데요. 이게 세계 인권선언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협한다.
여러분들이 안녕해야 우리 모두가 안녕하다. 이 대자보는 2013년 수서 고속철도 분할 민영화 반대 파업에 철도노조가 나섰을 때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이 안녕들 하십니까는 그때 12월 달이었는데 기말고사를 한참 준비하던 중앙도서관 중도 밑에 붙어있던 한 학생이 붙인 대자보인데요. 내용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철도 노조에서는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파업에 들어갔고 파업 당일날 7천 몇백 명이 직해제되고 뭐 해고되고 어쩌고 하는데 하고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근데 이게 엄청나게 페이스북에서 리트위트 되고 막 되면서 안녕들 하십니까가 시리즈로 붙었습니다. 그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 어떤 30대 중반의 주부였어요. 나는 3살 된 아이를 영어 그 학원에 데려다주고 직장에 갔는데 나는 안녕한지 우리 아이는 안녕한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딘가를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3살짜리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게 이게 지금 안녕한 일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데요. 그 옆에는 불편해도 괜찮아, 힘내라, 철도 파업 이런 대자보인데요. 여러분 산업안전 단기간에 근절 어렵습니다. 불편해야 됩니다. 계속 불편해야 됩니다. 귀찮아야 됩니다. 행동이 귀찮아야 됩니다. 편하려고 하는 순간 부지불식간에 사고는 납니다. 불편해도 괜찮다는 말은 민영화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불편은 참을 수 있지만 민영화는 인간의 힘으로 참지 못한다. 시장의 행포를 막는 길에 잠시 파업은 불편할 수 있다. 우리가 산업안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전모를 써야 되는 거, 안전띠를 매야 되는 거 불편할 수 있는데 이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다. 노동자들도 감내해야 합니다. 불편해도 괜찮다. 하지만 위험은 막아야 된다. 라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집단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우리 모두가 안녕해야 나도 안녕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보다 좀 더 노동권이 확장되고 공공성이 확장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조금 불편한 것은 감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노동자들은 큰 용기를 가집니다. 우리 부도 하다 보면 반기업이다. 건설 경기 다 죽어간다. 기업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온갖 뭐 이런저런 비난이나 또 근거 있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있는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하고 또 비난에 대해서도 감내하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고비를 우리는 함께 넘어야 됩니다.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사망자 수는 왜 더 늘어버렸나? 제가 감내해야 합니다.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숨겨져 왔던 사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자는 순간 통계에서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 진영의 공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 병은 알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는 이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불편해도 좀 괜찮다. 장관이 욕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넘어가자. 그리고 왜 우리가 믿을 것은 이 국민들 불편해도 괜찮다.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했던 모든 일하는 사람들, 예비 노동자들, 노동조합조차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믿고 우리는 이 고개를 넘어가면 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우리 노동부 아까 엄청 뭐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명감이 만렙인 여러분들이 그들과 같이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이 고비를 함께 넘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입니다. 유명한 사람,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무솔리니가 등장하기 전에 노동운동 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 안에서 썼던 그 글들이 옥중수고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글이 있는데요. 그람시의 옥중수고 중에 나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를 가져와 봤습니다. 낡은 것은 이미 무너져 내렸는데
새로운 것이 등장하지 않는 이 순간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지금 산재 근절을 위해서 온 나라가 나섰는데 여전히 그 고비 잘 넘겨야 합니다. 지금이 제일 큰 위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기는 용기의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용기의 다른 말입니다. 두려움을 벗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 고비를 안 넘기면 또 여러분 다이어트 하다 요요 현상 오면 안 됩니다. 요요 현상 오면 안 됩니다. 이 고비 넘기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무회의 때 체불임금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국무회의 할 때 대통령께서 휴가 기간에 보이스피싱 검거한 경찰관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각 부처에서 미담 사례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 진작 방안 검토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노동자라고 하는 이 이중적 구조. 나라는 24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24시간 산재 직보방을 개설해 놓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장관으로서 큰 고민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뒤따른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명감 만렙으로 일해 주시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노동부라고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